Where is the light that would play in my street? And where are the friends I could meet? 형제들은 이전과 똑같이 노래를 뽑아내고 영국에서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앨범을 뽑아냈어요. 하지만 사운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베리 깁의 증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베리왈 우리는 항상 오케스트라의 갈증이 있었다. 하지만 호주에선 그걸 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영국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매니저 로버트는 형제들이 원하는 모든 음악적 지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 호주와는 완전히 다른 앨범이 탄생을 합니다. 당연히 오케스트라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차용, 구성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Have you seen my wife, Mr. Jones? Mr. Jones? I can't sing about it.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네요. 영국에서 발매한 첫 싱글 뉴욕 마이닝 디제스터 1941이 영국 차트 12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유전무죄송 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노래로도 유명한 홀리데이 또한 이 앨범에 실립니다.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로빈의 목소리가 진짜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워낙 어릴 때부터 들은지라서 아직도 로빈의 목소리 하면은 이 곡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후로 등장하는 비지스의 발라드 곡에서도 로빈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죠. 초기 비지스를 이끌어간 거는 로빈의 비브라토 목소리라고 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 앨범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 곡, 나중에 마이클 볼튼이 리메이크하기도 하는 Tool of Somebody였어요.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로버트가 부탁을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낸 곡이라죠. 이때 사연을 들어보면은 비지스가 소울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로버트가 소울 가수들을 막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그때 만난 인물이 바로 오티스 레딩이었고, 로버트가 비지스에게 노래 한 곡 써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형제들은 곡을 쓰고 오티스에게 노래를 줄 생각이었지만 오티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직접 부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부탁받은 날 밤에 써낸 곡이 바로 Tool of Somebody. 이 베리 깁을 비롯한 형제들이 곡을 써내는 속도는 거의 광속이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쓴 곡의 개수만 해도 1,000곡이 넘고, 다른 명곡들의 뒷이야기를 봐도 그냥 망치로 벽에 못 박듯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낸 곡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한 주에 4-5곡을 써내는데 그중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비지스의 인기는 순식간에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서도 당연하듯이 성공을 얻습니다. 베리는 나중에 이 앨범을 이렇게 회상해요. 우리가 다른 세계적 그룹처럼 월드클래스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앨범. 한마디로 더 큰 곳에서 더 큰 지원을 받으니까 그 날개가 완전히 펼쳐진 셈이었죠. 이후에 나오는 호리존탈 앨범은 이전과 비교하면 유독 어두운 분위기가 드러나는 앨범이 되고, 멤버들이 실험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멤버였던 빈스와 콜린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히트 행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I'm going back to Massachusetts. Oh, went down in Massachusetts to see my way with you. Got the word and of course. 비지스 최고의 곡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미국의 도시 이름을 따왔지만 영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게 비지스가 미국으로 투어를 갔다가 가보지도 않은 도시 매사추세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노래거든요. 이것도 원래 남주려고 만든 곡이었는데 이 곡을 전해주지를 못해서 본인들이 부른 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형제들은 영국 차트 1위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곡의 퀄리티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 출시 전에 이 곡을 들은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이 곡을 듣고 모리스에게 이거는 세계 1위 곡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고, 이거는 브라이언이 모리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됐대요. 인기의 정점을 찍는 비지스는 이후로도 앨범 공장으로 활동합니다. Smile, an everlasting smile.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I just gotta get a message to you. Hold on, hold on. I started a joke. I looked at the sky from things that I'd said.
1967년 8월에 영국 데뷔 앨범이 나오고 후속 앨범이 68년 2월, 그 후속 앨범은 68년 9월에 나오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이제 끝까지 젓고 있었고, 이 시절의 호흡이 얼마나 절정이었느냐 하면은 녹음하러 간 스튜디오에서 노래 쓰고 녹음하고 다 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형제들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야, 너 형제 없어도 되겠던데?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어딜 가나 팬들이 자기 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자존감이 하늘 높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형제들도 초기 갈등의 원인을 너무 인기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분석을 하던데, 이 형제들 모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나는 짱짱맨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재능으로 보면은 형제들 다 어딜 가나 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이때 구도는 주로 메인 보컬을 나눠 맡던 맏형 베리와 둘째 로빈의 갈등이었다고 하죠. 당장 저때까지 발매된 싱글들의 리드 보컬을 살펴봐도 둘이 그 지분을 거의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요.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게 바로 1969년에 발매된 후속 앨범 오데사인데, 이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오데사는 비지스가 그간 만든 앨범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작이었습니다. 러닝타임만 64분, 이전 앨범의 거의 2배에 다다랐고, 기타리스트인 빈스 멜로니가 중간에 빠지는 등 음악적인 변화도 꽤 있었어요. 로빈이 리드 보컬을 맡은 1번 트랙 오데사만 들어보셔도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1899년 2월 14일 베로니카호가 바다에서 조난당했다로 시작되는 웅장한 가사죠. 7분 33초짜리 대곡이고, 로버트는 이걸 듣고 역대 최고의 팝송 중 하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원래는 과감하게 이 곡을 싱글로 내볼까 했는데, 이때 시기가 비틀즈가 헤이주드로 이제 싱글 차트를 휩쓰는 등 대형 싱글들이 우후죽순 나오던지라서 오히려 반발 심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트렌드만 따르는 버스 승객이 되기는 싫다. 그래서 매니저 로버트가 오데사 대신에 나올 첫 싱글을 골랐거든요. 그 후보는 베일가 부른 First of May와 로빈이 부른 램프라이트였어요.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yes, you cry. Come first of May. Lamplights, keep up out of mine is yearning. 모리스의 얘기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빈의 램프라이트를 첫 싱글로 생각했다고. 근데 막상 로버트는 베리 노래를 고르는 겁니다. 베리가 말하길 로버트가 First of May라고 하면 흥행이 어찌되든 간에 첫 싱글은 이 곡이 되는 거래요. 모든 결정은 로버트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로빈의 꼭지가 딱 돌아요. 로빈의 말을 들어보면은 모리스와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모리스와 콜린과 나는 그저 베리의 백킹그룹일 뿐이냐고. 하지만 로버트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나는 그룹 멤버들 모두가 동의하는 싱글을 내본 적이 없다. 항상 누군가는 불만을 가졌고 이번에는 그게 로빈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버트의 선택은 맞았어요. First of May는 영국 차트 6위를 비롯해서 각국 차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비지스의 명곡으로 남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곡인데, 하지만 로빈은 이 일을 계기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 앨범은 비지스의 일기를 장식하는 마지막 앨범이 되어버려요. 이 오데사 앨범은 초기 비지스가 만들어낸 최고의 앨범으로 꼽힙니다만, 막상 멤버들은 이 앨범의 좋은 기억을 아는 것 같진 않죠. 이미 엄청나게 앨범을 만들어서 피곤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앨범이 완성작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말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앨범이 형제들의 균열을 보여줬던 그런 앨범이 되어버려서 이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시기 형제들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소통은 언론으로 할 정도였어요. 로빈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베리는 그거는 피해의식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대꾸를 합니다. 작년에 나온 비지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갈등을 증언해준 게 바로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였거든요. 노엘도 동생인 리암 갤러거랑 뒤지게 싸운 뒤에 오아시스를 탈퇴. 지금까지 갈등 관계 아닙니까? 노엘이 말하길 가족이랑 함께 정상으로 오를 때는 서로 엄청나게 투지가 넘치지만 정상에 오르고 모두의 에고가 폭발할 때는 그만큼 걷잡을 수가 없다. 이후로 형제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 로빈은 솔로로 데뷔하고 남은 형제들은 큐큐앤 캐슬이라는 영화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드러머 콜린도 해고하면서 2인조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활동이 아예 실패라는 건 아니에요. 로빈의 Saved by the Bell 같은 노래는 확실히 성공을 거뒀고 비지스로 Don't Forget to Remember 같은 명곡을 배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시기 형제들의 활동은 이렇게 요약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3을 나누면은 1.5와 1.5가 될 줄 알고 찢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1과 1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은 형제들의 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였던 거예요. 셋은 모두 결혼도 했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준비가 되었지만 막상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의 공백은 눈앞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모던 팝 스토리라는 책에서는 이 순간의 비지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 활동을 하면서 로빈은 집을 떠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족에 대한 정이 너무나도 끈끈했던 것이다. 그리고 1967년 처음 등장했던 비지스의 노래는 안개 속의 횃불 같았으나 70년에 따로 발표하는 곡들은 욕심만 앞선 설익은 노래 같았다는 평도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개가 되어버렸대요. 그렇게 형제는 2년간 그 시너지를 살리지 못하고 고립이 되죠. 이때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은 바로 로빈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말했다는데 이때가 바로 고장난 가슴이 고쳐지고 다시 히트곡이 쏟아지는 순간 근데 이제는 삼형제 모두가 극복해야 할 위기가 찾아오네요. It's just your dad talking.